최근 유럽 군사 전문 매체들의 데이터 테이블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발트 3국 최전방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입니다. 인구 약 130만 명, 현역 병력 약 7,000명, 예비군을 모두 포함해도 3만 명 수준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나토 내부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과도할 정도로 높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국경선 길이는 약 338km에 달하며 수도 탈린에서 국경 도시 나르바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200km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거리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방위 전략은 병력 중심이 아니라 화력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해외 외신들은 최근 에스토니아의 장거리 포병 전력 강화 움직임을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에스토니아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약 17조 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맞물려 있으며 발트 3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예산이 향하는 핵심 분야가 바로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전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토니아가 선택한 해법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체계 천무라는 점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약 5,200억 원 수준으로 단순 발사대 구매가 아니라 발사대와 대량 탄약, 정비, 교육 패키지를 포함한 포괄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주목할 지점은 전체 금액 중 상당 비중이 탄약에 배정됐다는 점입니다. 발사대 가격이 대략 1문당 200억에서 30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반면 전체 계약액을 고려하면 수천억 원 규모가 유도 로켓과 장거리 탄종 확보에 투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에스토니아가 상징적 전력 과시가 아니라 실제 교전 지속 능력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근거로 해석됩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계약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장거리 포병 전력 도입 가능성이 언론에 처음 언급된 것이 10월 초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유럽 방산 사업 관행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통상 나토 국가의 신규 화력 체계 도입은 요구 성능정의, 시험평가, 현지 실사, 의회 승인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에스토니아는 이 절차 상당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결정의 배경으로 이미 실전급 운용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 실전 데이터의 핵심은 폴란드 사례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을 150문 이상 계약했고 이 중 110문 이상을 이미 야전에 배치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해외 보도에서는 실사기역 훈련 기준으로 연간 수백 발 이상의 유도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언급됩니다. 에스토니아 입장에서 이는 별도의 시험평가를 반복할 필요성을 크게 낮추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국방당국은 과거 K9 자주포 도입 과정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초기 계약 이후 추가 주문을 통해 총 36문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인도 물량 역시 계약 후 수개월 내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납기 지연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에스토니아 방위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정량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산 하이마스와의 비교도 외신 분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하이마스를 주문한 상태였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우선 배정으로 인해 실제 인도 시점은 수년 단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1문당 가격이 탄약저해 기준으로 6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납기 불확실성은 비용 대비 효용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천무는 유도 로켓 기준 최대 사거리 약 80km, 장거리 전술 탄종의 경우 약 300km 내외까지 타격이 가능하며 동일 플랫폼에서 복수 탄종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국토 중심이 짧은 에스토니아 환경에서 후방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수치입니다. 해외 외교 및 안보 매체들은 이번 결정을 단순한 대체 선택이 아니라 병행 운용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하이마스가 인도될 경우 이를 취소하지 않고 천무와 함께 이중 체계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폴란드가 이미 채택한 방식으로 미국산 탄약 체계와 한국산 탄약 체계를 동시에 확보해 정치적 리스크와 군수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발트 정구에서 예상되는 초기 교전 시나리오에서 하루 수백 발 단위의 로켓 소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며 단일 공급망에 의존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은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병력 규모, 국토 깊이, 예산 구조, 납기 일정, 그리고 러시아 위협이라는 모든 변수를 숫자로 대입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이 사안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국가가 숫자로 계산해 내린 결론이 유럽 전체의 포병 전력 재편 흐름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 결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발트 전장의 물리적 조건을 숫자로 다시 봐야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남북 길이가 약 240km, 동서폭은 가장 좁은 구간이 100km도 되지 않습니다. 수도 탈린에서 러시아 국경 도시 나르바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수준입니다. 이 말은 곧 장거리 포병 전력이 확보되면 국토 거의 전역에서 러시아 측 주요 군사 거점을 동시에 타격 범위에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장거리 화력이 부족할 경우 방어선이 뚫렸을 때 재편성할 공간 자체가 극히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스토니아의 병력 구조를 보면 이 판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역 병력은 약 7,000명, 예비군을 모두 동원해도 3만 명 안팎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 서부 군관구에 다닐 야전군 병력 규모가 수만 명 단위로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력 대 병력의 대칭 전투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수단은 화력뿐이며 특히 개전 초기 러시아의 집결지와 보급로드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포병 전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해외 군사 분석 매체들은 이 조건을 전제로 에스토니아의 방위 개념을 소규모 병력 기반의 고화력 억제 모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발사대 몇 문이냐가 아니라 전쟁 첫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있느냐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에서 핵심은 발사대 숫자보다 탄약 확보량이라는 계산이 먼저 튀어나오고요. 약 5,2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사업비를 문당 200억에서 300억 원 수준으로 가정해 쪼개보면 발사대 값보다 탄약과 군수 패키지에 더 큰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구조는 유도 로켓을 수백 발 단위로 쌓고 장거리 탄종도 수십에서 수백 발 단위로 붙여 전투 지속 능력을 통째로 사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여기서 성능의 진짜 포인트는 사거리 숫자 그 자체보다 같은 플랫폼에서 단거리 유도 로켓과 더 긴 사거리 탄종을 섞어 운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입니다. 표적을 가까운 위협과 깊은 위협으로 나눠서 탄을 골라 쓰는 순간 같은 예산으로도 억제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해외 방산 자료에서 발사대 한 문이 동시 운용 가능한 탄수를 수십 발 단위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집중 사격을 걸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발트 정구를 가정한 군사 시뮬레이션에서 하루 로켓 소모량이 최소 수십 발로 잡히고 고강도 교전이면 100발 이상으로 뛴다는 분석이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이 계산을 받아들이는 순간 발사대는 숫자가 아니라 탄약 소모를 흡수하는 기계가 되고 탄약 창고의 두께가 곧 전선의 생명선이 됩니다. 이 선택을 가속한 건 폴란드의 운영 데이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을 150문 이상 계약했고 해외 방산 매체 기준으로 110문 이상이 야전에 배치됐다는 평가가 반복되는데 같은 시기 미국산 하이마스는 약 20문 수준이라는 비교 수치가 함께 언급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량 자랑이 아니라 전력화 속도입니다. 폴란드는 계약 뒤 수개월 단위로 실사격을 시작했고 연간 수백 발 규모의 발사 훈련으로 운용 데이터를 쌓았다는 흐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남이 이미 혹독하게 돌려본 시스템을 가져오는 셈이라 위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비용 비교도 숫자가 냉정합니다. 하이마스 발사대 1문 가격이 탄약 제외로 약 6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계산이 돌고 에이테캠스급 탄종까지 얹으면 단가 압박이 더 커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천무는 같은 예산에서 발사대와 탄약을 함께 늘릴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납기하면서 억제력의 밀도를 끌어올립니다. 납기에서도 체감 차이가 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산 체계는 수년 단위 대기 기간이 거론되는 반면 한국산 체계는 1에서 2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언급되면서 시간 이동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발트 국가들이 특히 민감해하는 건 전시 공급망입니다. 자체 탄약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외부 공급이 막히면 화력은 바로 마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한국산 다연장 로켓 탄약의 현지 생산 계획이 추진된다는 보도 흐름이 나올 때 에스토니아는 가격표가 아니라 공급 안정성이라는 생존 조건을 본 겁니다. 결국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멋으로 고른 무기가 아니라 국토 크기와 국경거리와 병력 규모 위에 하루 소모량과 탄약 재고와 납기까지 전부 대입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무섭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지금 유럽의 전쟁이 장비의 성능보다 재고의 두께에서 승부가 난다는 현실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0일 한국 천무 3.0이 다른 이유 영상입니다. 이번 천무 3.0의 내부 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산 관계자들은 기존 천무와의 차이를 가장 먼저 플랫폼 자체의 재설계에서 찾았습니다. 육군이 운용 중인 천무는 표준 방탄 설계를 갖추고 있지만 중동형은 철갑탄 방어를 위한 강화 장갑 패키지가 적용돼 있습니다. 천무 3.0은 이 중동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체를 설계했기 때문에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이 높아졌고 이는 단순한 차대 교체가 아니라 실전형 요구도를 반영한 전면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천무의 차체는 총 중량 약 25톤급이었지만 강화형 차체는 약 27톤 전후까지 증가했고 서스펜션과 구동계도 이를 감당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로켓포드 역시 기존 천무의 130mm와 230mm 포드 운용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드론 패키지와 전술 미사일 포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지 구조와 냉각 및 전원 패널이 보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무 3.0은 단순히 탄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무 모듈을 바꾸며 전장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존 천무는 사거리 80km급 유도 로켓이 최대치였지만 이번 드론 패키지는 동일한 발사대를 사용하면서도 발사 후 분리된 탐지 드론이 전방 80km 이상을 감시하고 사격 지휘소에 실시간 영상, 좌표, 패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IAI의 할업 대신 로켓 수송체를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형은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작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관계자들이 놀라워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대함 및 전술탄도 영역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CTM은 기존 해군용 130mm 유도 로켓의 탐색기를 탄도미사일에 결합시켜 150km 거리의 함정 표적을 지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천무 플랫폼에서 해상을 공격한다는 발상은 매우 이례적인 개념으로 해외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육상 플랫폼 기반의 반함 전력을 연동하려는 시도라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CTM은 탐색기와 유도 모듈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기존 230mm 포드보다 길이가 늘어났고 무게도 증가해 발사대의 안정화 모듈도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천무 발사대로 통합하려는 한국군 내부 지안까지 더해지면서 천무 3.0의 차체 플랫폼은 사실상 다연장 로켓, 장거리 정밀 타격, 단거리 대함 미사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술 다목적 발사 체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 하이마스가 가진 멀티 미션 개념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한국형이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포드 구조와 사격 통제 체계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어 새로운 미사일 패키지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천무는 이미 130mm 또는 239mm 그리고 기타 유도탄 패키지를 경험하며 다중 포맷을 받아들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천무 3.0이 등장하면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형 MLRS 플랫폼이 미국보다 확장성이 넓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무 3.0에서 해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AI 기반 드론 패키지였습니다. 기존 로켓탄 선단에 장착된 드론이 발사 후 공중에서 분리돼 적 지역을 탐지하고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사격 지휘 체계와 실시간 영상과 좌표를 공유하며 타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상용화 단계에 올려놓던 기술입니다. 디펜스 뉴스가 한국을 향해 유무인 복합의 지상판을 만들었다고 표현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무 3.0은 기존 천무탄체 내부 구조를 변경해 드론 모듈을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조정했고 발사 후 분리 과정에서 드론의 자세
안정성을 제어하는 서버모터와 센서 패키지를 자체 설계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디테일이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한국이 기존 로켓 제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전장 개념을 실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보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숫자는 한국이 확보한 양산 속도와 유지 체계였습니다. 영국 페이퍼들은 천무가 이미 200여 문 이상 납품됐고 최종적으로 360여 문이 국내 배치될 예정이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미국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보다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이후 연간 96문 수준까지 생산을 늘렸지만 부품 공급 문제로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됐고, 반면 한국은 주문 물량의 생산에서 납품까지 평균 24에서 30개월 사이에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생산 기반은 단순히 수량 문제가 아니라 전시동원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MLRS 체계를 차세대 핵심 변수로 보게 된 계기입니다. 게다가 중동형 천무의 장갑 재설계가 해외에서 의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육군형보다 방탄 요구도가 높아 철갑탄 방어를 위한 추가 장갑 설계가 적용된 모델이었는데, 천무 3.0이 이 중동형 기반 차체를 적용했다는 점은 해외 실전 운용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출형을 한국군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출군 기준을 한국군 개량에 반영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 부분을 한국 방산이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플랫폼 독자 노선을 구축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외 외신들이 왜 천무 3.0을 지켜보고 있는지 답이 보입니다. 천무는 이미 세계 2위 규모 다연장 로켓 플랫폼이고, 한국은 천무를 기반으로 700문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천무 3.0은 단순 개량이 아닌 플랫폼 체계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드론 패키지, 150km 대한 탄도미사일,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 강화된 차체 플랫폼까지 더해지며 한국이 지상발사 전력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한국 방산업계가 축적한 고도의 제조 정밀성, 데이터 처리 능력, AI 기반 센서 융합 기술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천무 3.0이 내놓은 변화는 결국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언론들이 표현한 그 문장처럼 한국이 MLRS 시장의 리더로 부상했으며 앞으로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천무 3.0이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천무 3.0의 도입 가능성과 한국군 구조의 현실입니다. 육군은 이미 360문급 천무 물량 중 200여 문을 인수했고, 나머지 100여 문을 추가로 납품받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력 부족으로 신규 포병 전력을 대량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무 3.0이 단독 신규 사업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창정비 개량을 통한 3.0급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사거리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천무 발사대를 기본 플랫폼으로 상정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천무 3.0 차체의 요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시장에서의 파급력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천무는 700문 이상 생산 가능한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이는 미국 하이마스 생산 능력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급 지원 없이 물량을 정해진 일정대로 납품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중동 3개국이 천무 도입을 적극 타진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천무 수입 협상 과정에서 자체 투자 중인 에스토니아 무인지상 차량 테미스와의 절충 교역을 원하며, 이것이 실제로 한국군의 유무인복합 플랫폼 개발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갖지 못한 수출 플랫폼과 국내 전력 현대화의 상호교차라는 독특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천무 3.0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기술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지상 전력을 기존의 로켓포 형태로 고정하지 않고 하늘과 바다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무 3.0은 단순 개량이 아닌 방산적 사고방식의 변화이며, 앞으로의 지상 전력 패러다임을 한국이 먼저 제시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